네, 매주 월요일에는 신장남매로 여러분들 만나 뵙고 있죠. 네, 오늘도 어김없이 신인규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연말인데 잘 지내고 계십니까? 네, 연말. 거리에 완전히 그 트리들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네. 광화문에도 다 이렇게 반짝반짝 예, 해놓고 이래서 그러니까. 그거 구경하고 이랬어요. 그러니까요. 너무 구경하는 맛이 난다. 네, 예쁘다. 날마다 매일매일이 성탄절이면 좋겠다. 선물도 받으시고. 선물도 받고 그러면 좋겠다. 저 안경테 바꿨어요. 예뻐요. 진짜요? 네. 아, 근데 너무 삐사감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 저 아닙니다, 거짓말 못하는 신인규 변호사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말을 노력해 못해. 했나? 말이 뭐 점점점. 인터뷰 진행이 더 잘 되실 것 같습니다. 압박 효과가 있어가지고. 예, 너무 또 이게 인상이 강해 보여가지고 가뜩이나 기자하면 또 인상이 강한데 더 강해 보여가지고 무섭다 이러지 않을지 바꿀까요? 아니요, 근데 잘 살짝 어울리고 바꿔볼까요? 겨울에 좀 아니에요, 따뜻해 아니에요. 보여서 따뜻해 보여요. 일단 네. 추천드립니다. 일단 부러지지 않는다. 간단한 게 좋죠. 예, 뿔테는 부러지지 않는다. 그래서 자 부러지지 않는 편안함 속에서 저희가 광고부터 좀 네.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개해드릴 광고는 포시즌 팜입니다. 안녕하세요. 제주도에서 2대째 과일 농사를 짓고 있는 2대. 포시즌 팜 농부 노승현입니다. 와 실명 나왔어요 실명. 네. 저희 포시즌 팜은 사계절 내내 제주에서 나는 과일을 직접 키우고 직접 골라서 농장에서 바로 보내드리는 농가입니다. 드세요. 먹어도 돼요. 네, 드셔요. 예. 자, 향도 오늘은 너무 좋아. 제주도에서 개발한 신품종 감귤 윈터 프린스를 왕자야. 오, 윈터 과즙이 장난 겨울 왕자. 왕자. 윈터 왕자님. 프린스를 소개. 근데 프린스 왕자님이 왔어요. 왕자님이 네 향이 소개해드리려고 너무 합니다. 자, 윈터 프린스는 껍질과 알맹이 사이가 자연스럽게 들떠 있어서 손으로도 쉽게 까지고요. 한 입 베어 무는 순간 향이 완전 퍼지죠. 와 향수처럼. 스튜디오의 향이 확 달라졌어요. 그리고 저 까는 거 싫어서 좀 귀찮아서 안 먹는 그러니까. 거 되게 쉽게 스무스하게 까져요. 그러니까 실제로. 훅훅 까진다. 예. 한 입 베어 무는 순간 청량하면서도 깊은 단맛이 입안에 퍼지는 감귤입니다. 한번 드셔보시면 왜 계속 손이 가는지 바로 아실 거예요. 또 하나 저희 포시즌팜의 과일은 강제 착색, 강제 왁싱, 제초제 같은 인위적인 작업을 하지 않고요. 천연 비료로 자연 그대로 키운 세상에 근데 이렇게 커요? 키운 과일입니다. 그래서 직접 드셔보시면 맛에서 확실한 차이를 느끼실 수 있으십니다. 제가 직접 하나하나 엄격하게 선별해서 농장 직송으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연말 신년 감사 선물용으로도 많이 찾고 계십니다. 네이버 쇼핑에서 믿고 드실 수 있는 제주 과일 포시즌 팜 검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침이 고이네.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 야, 맛있어요. 우리 노승현 사장님 진짜 대단하시다. 이름 걸고 하시는 예. 이유가 있네요. 조합이 딱 나왔잖아요. 이거 자신 없으면 이름 못 걸어요. 못 내면. 자신 없는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다 숨깁니다. 예, 그런데 딱 이름 걸고 포시즌 팜 농부 노승현 님의 이름 어때요? 맛이 어때요? 핸드폰 번호 궁금하다. 이게 과즙이요. 네. 쭉쭉 터져 나오는데 팡팡 그냥 그 과즙 겨울에 팡팡. 독감 있잖아요. 네. 물론 예방주사도 마셔야 되지만 네. 요 같이 먹어주면은 무적입니다. 무적 천하무적. 바이러스가 야. 왔다 그냥 도망가 버릴 거예요. 그런데 진짜 두 분은 드시는데 향만 스튜디오가 그래도 진짜 제법 가득 저희 차요, 스튜디오가 가득 차요. 좁은 방은 아닌데 엄청 향이 확 달라지네요. 진짜 맛있어요. 야 어머님들 하나 사잡수세요. 진짜 맛있습니다. 나를 위한 투자. 예, 딴 건 몰라도 내가 이건 하나 먹어야겠다. 예, 노승현 사장님이 추천하는 윈터 프린스. 예, 우리가 왕자님 저 귤로라도 왕자님을 겨울 왕자 한번 지금 만나보시면. 댓글로도 침 넘어가는 분들이 많으시네요. 그러니까 진짜 네, 침 고여요. 네, 진짜 그러네요. 저도 딱 이렇게 침이 싹 고이는 거 있죠. 예, 맛있겠다. 우리 앵커님도 드리고 싶은데 진행하셔야 진행하셔야 되니까. 돼요. 진행해야 돼요. 향만 여러분. 들어야 예. 돼. 향만. 자, 두 번째 모든 게 연말입니다. 12월 연말 모임을 위한 헤어룩 탈모 앰플 샴푸 제품 이벤트를 마련했습니다. 지금 탈모 커뮤니티에서 난리난 그 제품이 저희 취재 편의점에 광고로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기존 제품들과는 비교가 안 되는 바이오 기술력을 적용했어요. 바로 이 헤어룩 탈모 앰플 그리고 탈모 샴푸. 요 바로 옆에 있는 요거죠, 그 요거. 상품입니다. 주디메르. 단순히 느낌이 좋다 이런 후기 수준이 아니고 주디메르만의 특허 기술에 임상 실험은 물론이고요. 무려 68인의 실사용 검증단까지 모두
완료된 제품입니다. 커뮤니티에서도 효과 중심 제품이라는 반응이 현재 이어지고 있는데요. 아래 더보기란에 남긴 링크를 통해서 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수많은 비포 애프터 이거 중요합니다. 탈모는 비포 애프터가 중요해요. 진짜 네, 저렇게 얼마나 한단 말이야? 달라지는지 이거 확인이 좀 궁금하다. 필요하다. 네, 예. 조작이 1도 없는 결과물을 바로바로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해당 사진은 더마 코스메틱 피부과학 연구소에서 25년 1월부터 3월까지 특정 대상자 기준으로 한 실제 검증단의 후기 사진으로 개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두피를 젊게 모발을 풍성하게 지금 바로 주디 메르의 헤어룩과 함께 새로운 자신감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애청자 여러분들 최대 50% 할인하는 연말 기념 이벤트 준비했다고 하거든요. 와. 지금 검색창에 주디 메르 검색 또는 더보기란에서 링크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중요하거든요. 너무 큐가 네, 솔깃해요. 그러니까 진짜 저도 머리에 고민이 많거든요. 진짜? 예, 머리가 풍성한데? 얇고 예. 맞아요. 이래서 머리가 또 많이 빠지고 그러네. 머리 감을 때마다 제가 공포 충격 아하. 예. 아주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 네. 네, 우리 장 변호사님 샴푸하시고 애플 풍성한 풍성하게 헤어 해볼게요. 더 풍성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부터 춘추관 새로 그렇더라고요. 오픈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상세한 내용은 또 이게 엠바오 걸려가지고 상세하게 설명은 못 드리는데 하여간 오늘부터 춘추관 1일차 다시 예산 얼마 썼을까요? 수천억 예산 썼나요? 천억대 예산 쓰고 다시 백하는 겁니다. 아이고. 김건희 윤석열 돈 너무 많이 국민세금 썼어요. 진짜 예. 말도 안 돼요. 예. 용산에 이응도 안 꺼내다가 갑자기 그 실록 비슷하게 중앙일보에서 유료 맞아요. 하는 거 보니까 많은 참모들이 아유 용산 나도 봤더니 안 되겠는데 하고 뭐 그 바로 직후에 띠우둥 이렇게 예, 기자회견하면서 맞아요. 용산 갑니다. 그래서 다 깜짝 놀랐다는 건데 진짜 시스템이고 뭐고 없었구나 윤석열. 그러니까요. 예. 뭐 저는 제일 황당했던 게 내가 용산 앞에 텐트를 치고 자는 한이 있어도 단 하루도 들어가서 안 그런 산다. 말도 그래서 무속 아니야? 이렇게 생각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무속의 얘기도 그때 나왔었고 네. 또 국민적 동의가 없이 그냥 옮겨버리면서 도어 스태핑 한다고 막 그 난리를 쳤을 그랬었죠. 때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좀 이제 와서 뭐 꼴값 같은 건데 하지도 못할 거를 그러니까. 100이라고 이제 그만두지 않았습니까? 거기다가 지금에 와서 보면은 마음 속에는 계엄 같은 거를 늘 품고 그러니까. 살았던 사람 아니냐. 그러니까 국방부 맞아요. 나가라고 하고 이제 그 청사를 이용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군을 장악해서 그렇죠. 비상대권을 꿈꿨던 거예요. 초반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뭐 무속 뭐 이런 것도 영향이 있었겠지만 핵심은 비상대권이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그 순간부터 야 이거 내가 한번 길게 해먹어야겠다 그렇죠. 이런 생각을 하고 용산으로 갔던 거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리고 지금 10시 20분 지나고 있는데요. 아마도 국회 본회의 시작했습니까? 국회 본회의 시작했는지 알려주시고요. 본회의가 시작되면 제일 먼저 상정할 안건이 뭐냐면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입니다. 네. 다른 거 다 빼고 지금 사실은 원래대로 하면 정보통신망법이 먼저 상정되는 맞습니다. 건데 요 법안을 뒤로 미루고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을 우선 상정해서 아마도 국민의힘이 또 비판하면서 필리버스터 신청을 하겠죠. 그렇게 되면 하루 동안 필리버스터를 하게 될 텐데 예, 본회의는 아직 시작 안 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의총이 좀 길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 제가 어제 밤새 취재했습니다. 예, 제 새벽 1시까지 취재를 했는데 어찌됐든 지금 막 여러 순환이 있었잖아요. 내란 전담부 특히 추천위원들을 뭐 법무부 장관이라든가 헌법재판소장으로 했을 때 이해충돌 때문에 위헌 소지가 있다. 법원에서 맞습니다. 뭐 법원장은 물론이고 판사들까지도 전체 법관회의에서도 이게 위헌 소지가 있다라고 해서 또 대통령실, 또 조국혁신당 이런 등등에서 다 비판해 이걸 다 바꿔서 내란 전담부를 하는데 어제 최종 결정된 안은 추천위원회가 위헌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추천위원회 자체를 안 만든다. 그렇게 하고 법원에 각급 법원에 뭐가 있냐면 사무분담위원회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계시죠? 변호사님들이니까. 사무분담위원회. 사무분담위원회는 선출직이라면서요. 그래서 뭐 수석 판사, 수석 부장, 부장 뭐 등등 이렇게 층위별로 그 대표자를 뽑아서 보내는 거에서 선출직이다. 그래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입김으로부터 자유롭다.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본 것 같아요. 근데 물론 반론도 있습니다. 법사위원들은 무슨 소리냐. 김용현의 직위원이 꽂힐 때부터
이거는 그 임의 배당이 아니었다. 그리고 그때도 사무분담위원회가 결정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한다고 해서 조의대 입김에서 자유롭다? 결코 그렇게 볼 수 없다라고 주장도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지금 논의가 이어지는 것 같은데 일단 당 그 정책위 이 차원에서는 조의대 입김에서 벗어나서 판사들 전체 고법만 하더라도 한 300명 되는데 집단지성을 좀 믿어보자. 이제 이런 차원에서 위헌 소지도 없애고 두 번째 조의대 첫 번째가 조의대 영향력에서 벗어나고 두 번째 위헌 소지도 없애고 판사들의 집단지성으로 내란 전담부를 좀 제대로 구성해서 가보자라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영장 전담부도 구성을 합니다. 네. 그래서 법관 2명 이상 그리고 내란 전담 재판부는 반드시 대등 재판부로 구성을 하고 복수의 재판부를 구성을 하게 되고요. 이제 등등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요 정도로 간다면 위헌 소지나 이런 거 없이 말끔하게 갈 수 있을까요? 네,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가장 법원 행정처에서 문제의식을 드러냈던 게 기본적으로 사법행정도 헌법상 사법부의 독립된 기능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침해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왜 외부에서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냐. 이 외부 추천위원회도 계속 바뀌었었죠. 뭐 헌재 대신 뭐 변협을 넣는지 뭐 이런 논의는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법원의 외부 기관이었다라는 거는 사실 이론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헌재, 법무부 이랬기 때문에. 네. 그러면 그걸 가장 큰 위헌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래. 그러면 법원이 뽑도록 하자. 그런데 조희대가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위헌이라고는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법원의 이 행정사무 그러면 독립된 각각의 법관들이 추천을 하도록 하자. 여기에 대해서는 토를 달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러니까 법원에선 또 뭐 이 어떤 배당과 관련해 가지고 이 어떤 모든 사람들이 어떤 재판부에 갈지 모르도록 해야 된다 뭐 이 얘기를 꺼내는데 그거는 위헌이 될 가능성이 저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특별 무슨 재판부들이 지금 있기도 하고 네. 이 민주당에서도 이제 많은 분들이 문제의식 가졌던 게 자기네들 막 배당 되게 공정하게 하는 것처럼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런데 직위원 재판부 그게 같은 아니었죠. 경우에도 직위원 판사는 2년이라서 중앙지방법원에서 임기 이제 마치고 다른 데를 가야 되는데 안 가고 내규를 남겼죠. 고쳐서 3년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럼 배석들도 3년으로 둬야 되는데 배석들은 1년이 됐는데 교체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당히 저연차로 왔다라는 거고 이게 맞아? 근데 이게 기시감이 있는 거예요. 이명박 때 이 촛불 시위했던 시위 사범들을 아주 보수적인 그 재판부에 막 배당을 해놓고서 그때는 법원이 난리를 쳤었어요. 내부에서 문제 제기가 있으니까 다시 재배당을 했는데 그래갖고 배당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할 수 있느냐? 네. 다만 정말 0. 뭐 몇몇 퍼센트라도 없애야 되는데 네. 피고인 윤석열은 문제 제기를 할 걸로 보이죠. 이래도 전담재판부 이거 뭐 근거도 없고 뭣도 없다 이랬을 때 법원이 그걸 받아들여줘서 헌재로 가야 재판이 중단되는데 네. 이렇게까지 논의의 결과물이 나왔는데 법원이 그걸 이거 위헌이니까 한번 들여다봐야겠네 헌재로 보내자 이 판단을 하진 않을 거다. 어제 그 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민주당에서는 굉장히 다종다기한 그랬어요. 분들을 그 면담을 통해서 회의를 했더라고요. 뭐 민변, 참여연대, 법원행정처, 판사회의 막 온갖 군데를 다 법학자, 교수들 뭐 해가지고 만나서 한 거 핵심이 뭐냐면 법원이 판단하도록 해라.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제 법원 인사가 1월 말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법원 인사가 1월 말. 있죠, 2월에. 아니 이제 어제 제가 현직 판사한테 직접 확인을 했더니 1월 말 2월 1일, 1월 말, 2월 1일 날 인사를 하고 저는 2월 말에 하는데. 이동은 2월 23일 날. 그러니까 인사 발표는 2월 1일 날 하고 네. 그 다음에 직접 자기가 그 해당 임지로 가는 것은 2월 23일이라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2월이긴 한데 사실상 이제 1월 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법원 인사에서 또 다 조의대 입김이 들어가는 거 아니야?라는 우려가 있긴 합니다. 신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 내란이라는 거를 겪으면서 결국 이번에 특검에서 확인해 준 게 있지 않습니까? 2023년 10월부터 윤석열이 내란을 기획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임명된 시점이 그로부터 2달 뒤인 2023년 12월에 임명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 자체가 이 출신 자체가 이 내란 인사로 볼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의심 앞에 본인이 조심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수많은 이 소위 말하는 친이 쿠데타 이후에 조희대 대법원이 보였던 지금의 이 영장 줄기각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법 불신의 내용들이 네. 차고도 넘치는 겁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이 배당의 문제도 그동안에 쌓여왔었기 때문에 재판 내용을 간섭하자는 게 아니라 배당을 잘못해 오고 법원 운영을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네. 조희대 개인에 대한 책임을 묻든지 아니면 그 책임을 못 묻겠다고 한다면 지금에서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내란 재판부라도 네. 우리가 보완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 현실적인 상황적 그걸 우리가 고려를 한다면은 네. 저는 지금 뭐 민주당에서 처음에 나왔던 위헌성이 좀 짙은 그 안보다 사법부 내부에서 실질적인 자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드는 거 여기까지는 전혀 위헌성도 없고 그럼 네. 이렇게 안 하면은 조희대 영향권을 그럼 어떻게 배제하겠다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 가장 센 처방이라고 하는 탄핵 소추가 있는 거고 탄핵 소추하는 것도 여러 가지 뭐 다시 복귀한다라든지 여러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제한적이나마 내란 재판부를 통해 가지고 합헌적으로 해서 조희대의 영향력을 줄이는 방안이라도 해야 국민들이 안심을 그나마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러니까 지금 뭐 저희 작가님이 확인을 해주셨는데 현재 각 의원실로도 최종안 공유가 안 되어서 현재로서는 저희 취재 편의점 취재가 가장 세밀하다라는 맞습니다. 걸 이제 확인을 해주고 계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마 오늘 오전 9시에 의원 단텔방에 이 내용이 올라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9시 반에 의총이니까 30분간 아마 훑어보고 그리고 나서 지금 아마 회의를 하고 있고 논의가 끝나지 않아서 본회의가 아직 소집이 못 된 것 같은데요. 말씀 주신 대로 조희대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그게 푸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네. 거예요. 제가 아까 이제 신 변호사님 말씀대로 저도 그걸 물어봤어요. 이렇게 막 어렵게 돌아가지 말고 문제가 되는 핵심 포인트인 조희대 직위원 두 사람 문제를 해결을 하면 그러면 이렇게까지 막 어려울 필요가 없지 않냐라고 하니까 의장실에서도 그렇고 민주당도 마찬가지로 복수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딱 떨어지는 위헌 사유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내란 특검의 수사를 통해서 확인이 되어야 하는데 소환 조사 한번 하지 않고 그 서면 조사라도 했나요? 무혐의 종결 처리를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사실은 만약에 이제 뭐 기소가 됐다거나 이러면 그걸 빌미로 해서 그 탄핵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조차도 없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그 길은 좀 막혀 있다 이렇게 근데 보는 것 그 같아요. 생각이 저랑 아주 생각이 대척점에 있는 생각인 게 뭐냐면요. 네. 아니 이번에도 보세요. 그 이상민 장관이나 박성재는 탄핵 다 기각 나왔죠. 근데 조지호 같은 경우는 탄핵 인용 전원일치로 나오거든요. 맞아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아니 왜 그럴까요? 저는 그게 뭐냐면 경찰청장이 가지는 지위에 대한 탄핵의 판단이 다른 거고 장관으로서 져야 되는 책임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 논리 일관적으로 하면 윤석열 탄핵이고 조지호 탄핵이면은 가운데 있는 사람들 다 탄핵 나오는 게 정상 아닙니까? 이진숙부터 해가지고 싹 다 탄핵 나와야 되는데 헌법재판소는 각각의 직위에 따라서 요구되는 헌법적 책임 그걸 놓고서 탄핵을 한단 말이죠. 네. 탄핵의 인용 여부를 결정한단 말이죠. 그러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배당의 문제가 하나가 있고요. 네. 그 인사의 문제가 있습니다. 예. 인사 문제는 사실은 여러 가지가 있죠. 직위원 재판장에 대해서 그 배당을 몰아준 부분뿐만 아니라 그 예. 직위원 재판장이 룸살롱 갔다는 거에 대해서도 아무런 자정 조치, 인사 조치를 안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더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은 그 파기환송 결정 있잖아요. 네네. 그건 누가 봐도 정치 개입의 혐의라는 게 지금 다 우리 공론화가 끝난 상황이고 이번에 법원에서 예규로 치고 들어온 이 장면도 사실은 민주당의 입법권을 침범하겠다라는 조희대 대법원의 정치행위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사법부가 정치행위를 한다? 그럼 그 자리에 그 대법원장을 놔둬야 되느냐? 네. 이런 판단으로 들어가면요. 뭐 수사로서 그 정치행위를 어떻게 밝힙니까? 정치적 판단인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해보지 않은 사건인데 국회의장님이나 민주당 지도부에서 탄핵은 공소장으로 입증 안 됐으니까 이건 좀 안 될 거야라고 미리 예단하는 것 자체가 그럼 조희대 그 이번에 조지호 탄핵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좀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탄핵 소추에 대해서는 징계 재판이기 때문에 네. 국회가 판단해서 필요하면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국회가 막 하기보다는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론이 좀 여론이 제일 중요하죠. 여론이 중요하고 네. 여론이 막 돼야 되는데 지금 우리 신 변호사님 중심으로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조금 더 우리가 세게 제기할 필요가 있겠다. 아니요. 그래서 저는 그 여론이 제일 중요한데 왜냐하면 헌법재판소는 여론에 대한 사법기구이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여론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전 사실 탄핵에 대해서는 너무 많은 시기를 놓쳐버렸어요. 그러니까 지난 9월달, 10월달 뜨거웠을 때 그때 열어놓고 조희대가 책임지든 천대엽이 책임지든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책임지든 누구에게라도 책임을 물었더라면 여기 내란재판부까지 올 일도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문제 제기는 시끄러웠고 여론도 뒷받쳐줬는데 아무 행동도 안 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더 복잡한 문제를 풀어야 되는 이런 현실까지 온 거 아니냐. 전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네. 일단 저도 많이 공감이 되고 사실 헌재와 이 대법원이 얼마나 국민 눈높이에 누가 더 부합하는지에 또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조희대 그러니까 이 경찰청장 같은 경우에 조지호 경찰청장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헌법과 법률 위반이 중대하다고 본 거예요. 네. 그리고 민주질서를 완전히 훼손했다라는데 만장일치였어요. 이게 보수, 진보, 스펙트럼이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이론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 연장선상에서 지금 대법원 사법부가 보고 있는지는 상당히 의문이죠. 영장도 기각되고 그렇다면 대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내란 전담 재판부보다 한 발 더 나아가서 조희대에 대한 어떤 탄핵과 이 뭐 직위원 탄핵 저도 불법성이 상당히 있다고 봐요. 어떻게 현직 판사가 술자리에서 접대를 받고 휴대전화를 또 교체하고 막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은 사실 영장도 기각하죠. 그리고 구속 취소라는 건 정말 이상한 거예요. 이건 저희가 뭐야 이런 그렇습니다. 물음표가 있는데 만약에 이 부분을 헌재로 탄핵 대상인 건 맞죠. 갔을 때 탄핵이 인용될 것이냐에 봤을 때 저도 신 변호사님 말씀에 너무 공감이 되지만 만약에 안 됐을 때 그 후폭풍은 이 지금 내란 재판까지 어떻게 보면은 역공을 펼 수 있는 빌미를 줄 수도 있다는 점 때문에 지금 당장의 카드로는 이제 유효하지 않지만 언제든지 좀 볼 수 있다고 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 상황에서는 위헌 소지를 최소화한 내란 전담 재판부를 설치를 해서 이 재판부를 통해서 그래도 법원에 있는 그 평판사를 포함해서 고위직 판사들까지 이 법원장은 제외입니다. 고위직 판사들까지 집단지성이 발현되어서 추천을 하고 들어갈 내란 전담부에 들어갈 판사를 추천을 하고 판사회의가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해야 됩니까? 임명동의 같은 절차를 밟고 실권을 갖게 되는 그렇죠. 거죠. 판사들이. 그렇게 판사회의가 결정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판사회의의 동의를 받아서 최종 임명은 해당 법원장, 그러니까 고등법원장이 되겠죠. 이제 고등법원장이 하게 되는 이런 시스템이라서 조희대 영향력에선 상당히 벌어져 있다라는 게 이제 민주당이 방점을 찍고 있는 점입니다. 이렇게라도 해서 내란 전담부를 돌려야 그래야 지금과는 조금 다른 좀 빠르게 그리고 공정하게 또 적확하게 잘 진행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는데요. 오늘 어떤 결론이 날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말씀만 추가하면 위헌 시비를 거는 거에 대해서 네. 저는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도 우리 헌법재판소는 이번에 조지호 탄핵에서도 봤지만 보수 진보 중도 물어나고 지금 그래도 헌법적인 역할과 판단을 잘 하고 있거든요. 예. 헌법재판소. 그렇기 때문에 전 이것도 판사가 만약에 해당 재판부가 위헌 제청을 하면 재판은 중단되고 여러 가지 부작용들을 우려는 하십니다만은 아니 이 정도까지 합헌적으로 안을 만들어갔는데 헌재가 위헌으로 할 이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미리 예단을 가지고 전 움츠러들 필요도 없고 네. 헌재가 저는 최대한 빠르게 저는 판단 내릴 걸로 보기 때문에 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위축될 필요 없이 뭐 어떤 분들은 아무것도 그럼 조치하지 말자는 게 대안이에요. 그냥 그대로 놔두는 게 대안이라는데 아니 그럼 조희대와 직위원의 문제점을 지난 1년 동안 저 혼자 떠든 겁니까? 모두가 다 공감하고 아 이건 안 된다. 근데 네. 이것이 탄핵으로 갈 거냐에 대한 판단만 달랐던 거기 때문에 저는 내란 재판부 정도도 합헌적으로 못하면은 그럼 도대체 뭘 할 수 있는 겁니까 네. 우리 국민들이? 자, 방금 속보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내란 전담 재판부법 당론으로 채택했고요. 판사회의가 재판부를 구성한다라는 그렇게 보도가 하면 나와 돼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취재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무분담 위원들이 추천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판사회의가 인준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최종 결정권 판사회의가 인준하지 않으면 통과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판사회의가 인준하고 해당 법원장이 보임하는 이 세 길이 있는 거예요. 이 세 길을 지나야만 최종 내란 전담부가 구성이 되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란 전담부는 영장 담당 법관이 2명 복수로 존재하고요. 내란 전담 재판부는 대등 재판부로 지금처럼 직위원 직위원. 비슷해. 직위원 너무 단독 좌배석 재판부. 우배석이 예, 저연차니까. 거기는 너무 너무 저연처럼.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때 하지 대법들이 않고 못하니까. 대등 재판부로 구성을 하고 복수의 재판부가 마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조희대 대법원장이 시비 걸지 않고 위헌 시비 없이 갔으면 좋겠는데 예. 조희대 대법원장 또 오늘 뭐 생각해 보겠다 그랬거든요. 생각해보겠다 기자들한테. 아니, 이게 생각이나 계속 혼자 하시라 그러고 뭐 하는 일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네. 월급만 내부적으로 받으면서 검토하겠다. 매일 그 사유만 하는 거예요. 생각만 하고 있는 거고 예. 저는 판사회의로 하자는 얘기를요. 저도 주장을 했지만 차성환 교수님도 강하게 주장하셨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많은 법률가들이 합헌이라고 얘기도 하고 있는데 그 의견은 안 들어버려요. 그냥 위헌이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저렇게 되면 판사회의에서
추천 안 하고 배째라식으로 버틸 수 있다. 아니 버티면 어떻게 버팁니까? 버티면 그 자체가 직무유기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럼 직무유기로 저부터도 고발하겠습니다. 그런 판사 있으면은. 그러니까 그런 식의 자꾸 안 할 핑계를 대면요 수백 개가 나와요. 근데 우리가 조이대 체제를 그럼 어떻게 극복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겠느냐라는 관점에서 들여다보면 네. 저 안이 전 가장 합리적이고 반드시 해야 되는 거고 전 하나만 더 추가하면요. 제왕적 조희대 네. 방지를 위해서는요. 전 앞으로 민주당에서 사법개혁 다른 거 좀 하지 마시고 네. 이런 걸 좀 하세요. 네. 판사회의라는 게 지금 대법원 규칙으로 돼 있거든요. 네. 그걸 판사회의 법으로 격상을 시켜가지고 규칙이 아니라 그렇죠. 법으로 해라. 일선 판사들의 목소리와 의사결정권을 통해서 조의대 체제를 견제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힘을 줘야 됩니다. 네. 판사회의 규칙 보면요. 의장이 누구로 돼 있는지 아십니까? 의장이 각급 법원장으로 돼 있어요. 네. 그거부터 고쳐줘야 되는 거예요. 네. 아니, 각급 법원장이 의장인데 거기서 어떤 판사들이 민주적으로 그걸 목소리 낼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게 양승태 대법원장 네. 이후에 사무분담위를 통해서 이제 판사회의가 활성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법원장들은 또 이런 고민이 있대요. 정무적 판단에 따라서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해서 우리 법원에 아무개가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런 게 절대 안 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그만큼 쉽지 않다. 그래서 내부에서 논의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데 여하튼 최대한 민주적 절차를 밟고 중요한 건 판사회의가 인준해서 결정하는 예, 이런 거기 때문에 전국 판사들의 집단 지성을 한번 믿어보고 이거 가지고 또 위헌 시비 판단을 걸거나 받아봐요. 뭐 네. 이러지는 않기를 기대해 그래서 저는 보겠습니다. 그것만 말씀만 예. 마치면 그래서 법원행정처장이 국가의 고위공무원들을 추천하는 데 많이 들어가요. 예를 들면 대법관 추천, 네. 공수처장 추천, 뭐 국가인권위원장 추천에 법원행정처장이 들어가는데 앞으로는 그 법도 다 바꿔야 돼요. 처장이 들어갈 게 아니라 판사회의 법에 따라서 판사회의가 추천한 사람이 들어가는 식으로 네. 이 법을 다 바꿔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떻게 보면 사법에서의 그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를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전 하는 것이 진정한 사법개혁의 일환 아니겠나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크림소다님이 악마 판사가 나오기를 드라마처럼 똑바로 제대로 하는 판관이 좀 제발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 주신 걸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건희 특검팀이 이번 주말로 사실상 막을 내리게 됩니다. 어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서 특검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았는데 자기가 참고인 신분이나 피의자 신분이나 가서 똑같은 얘기했는데 왜 내가 피의자인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볼멘 소리를 늘어놓았어요. 그러면서 윤석열과 엮으려는 무리한 시도를 하고 있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요. 그렇습니까, 신 변호사님? 그러니까 이제 이준석 대표가 여론을 호도하는 데에는 상당히 능하지만 네. 법률적으로는 그 궤변을 늘어놓는 게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왜 본인이 피의자냐? 국민의힘에서 공천 농단이 발생했기 때문에 핵심 피의자가 된 겁니다. 네. 결국에서 당에서 권한을 가지는 당 대표가 본인이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당에서 후보를 결정을 해야 되고 관리를 할 책임이 있는 사람인데 외부에 있는 명태균이라든지 명태균이 윤석열, 김건희를 호가호위해서 명태균이 꽂고자 하는 김영선을 이준석이라는 당 대표를 이용해서 꽂았다. 그럼 명태균과 이준석 공범되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제 이준석과 윤석열의 공범 관계는 이 순차 공모라고 해가지고요. 네. 명태균이 양쪽을 설득을 해가지고 본인의 뜻을 만들어낸 거죠. 그러니까 네. 이렇기 때문에 당연히 피의자가 되는 거고요. 뭐 혐의는 이제 업무방해죄가 가장 대표적으로 될 겁니다. 정당의 업무를 방해한 것.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학의 총장도 입시를 관리할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범죄가 안 됩니까? 정유라 사건 때 2대 총장이 구속됐거든요. 그때 네. 죄명이 업무방해. 그러니까 이거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법률적으로는 제가 교정을 해드리는 거고 또 하나는 윤석열과 본인은 다퉈왔기 때문에 무슨 공모를 할 시기가 아니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생각해보세요. 이준석 의원이 가장 자랑했던 게 뭡니까? 대선과 지선을 성공한 당대표라는 얘기를 본인 스스로 하고 다녔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는 지방선거에서의 공천. 그렇죠. 그 상황에서 윤석열과 이준석과 김건희가 명태균까지 원팀으로 행동했던 그 부분을 우리는 이제 범죄 구성 요건으로 담고 있는 것이지 네. 그 이후에 8월달 이후에 그때 뭐 제가 소송에도 관여를 했으니까 당에서 추출되는 국면에서의 그 장면은 그 이후 시점인 겁니다. 근데 이준석 의원은 대표는 그 이후의 시점을 앞으로 당겨가지고 네. 본인과 윤석열이 머리끄댕이 잡고 싸웠는데 무슨 공모를 하냐는 식으로 이 시점을 섞어버리는 거예요. 아니 근데 지금까지 나온 녹취록이나 이런 걸 보면 이준석 대표가 김건희 씨를 찾아가고 아이고 대표님 뭐 근처에 오셨으면 뭐 만나고 밥사준다고 가고. 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원한 관계가 아닌 거예요. 굉장히 친밀했어요. 그러니까 이 선거가 다 마무리되고 나서
이준석 윤리가 가동이 대표의 됐죠. 그렇죠. 윤리가 가동되면서 이준석 쫓아내기가 본격화된 거고. 아니 그거는 권성동 그 전까지는 의원이나 관계가 장제원 매우 의원이 좋았죠. 앞장서서 한 거예요. 네. 당시에. 아. 아니 당시에 친윤들이 네. 우르르 뭐 배현진 사퇴하고 다 기억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근데 그 뒷시점을 가지고 앞하고 섞어가지고 본인은 윤석열과 공모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시점이 안 맞는다. 그리고 아까 설명드린 대로 명태균이라는 고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순차 공모가 가능하다. 네. 이런 차원에서는 충분히 업무방해죄로 지금 의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핵심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아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시사인에서 이미 다 카카오톡 공개했어요. 네. 이 보도된 지가 지금 1년이 넘었습니다. 맞아요. 거기 보면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합니다. 공천 발표 전날 5월 네. 9일에 명태균 씨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당에서 경선한다던데요. 이런 문자를 먼저 보내줘요. 그러니까 내부 정보를 명태균 청탁자에게 먼저 알려줍니다. 그리고 거기보다 일주일 전에는 뭐라 그러느냐.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 얘기하니까 함 교수 통해서, 아마 함성득 교수로 보여요. 네. 함 교수 통해 가지고 윤상현 공관위원장한테 토스해주라 그래요. 그 범행의 방식까지도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지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런 상황에서 본인이 피의자인 게 뭐 이해가 안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하나의 정치적 메시지다. 저 그렇게 봅니다. 자, 어제 아니죠. 또 조사받은 사람 한 사람 더 있어요. 윤석열 내란숙의 윤석열 마찬가지로 특검팀에 김건희 특검팀에 나가서 조사를 네. 8시간 30분 네. 받았는데 자기는 너무 바빠서 아내가 뭐 하는지 몰랐다. 흡사 이거는 그거 생각 고3처럼 자기가 바빠가지고 거짓말했었죠. 챙기지 못했다 네. 이렇게 거짓말했는데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도 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전혀 모른다 이런 너무 주장했어요. 바쁜데 본인의 부인이 나토 3종 세트를 받아 챙겨서 그 결과물로 서희건설이 준 거잖아요. 네. 서희건설의 사위를 국무총리 비서실장으로 청거하는데 그 한덕수 씨가 그때 뭐라 그랬습니까? 대통령이 이력서 한 장 줬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요. 영상까지 남아 있잖아요. 자기는 알지도 못하는 네. 사람인데 웃으면서 얘기하잖아요. 검사님이 오신다고. 검사님이 오셨다고. 네. 대통령이 이 사람 써보라고 하면서 이력서까지 갖다 줬다고. 정말 괜찮겠습니까? 그 검사님은 왜 갔습니까? 그러니까요. 이 서해건설에서 나토 예. 3종 센트를 누구한테 줬습니까? 예. 김건희한테 준 거예요. 예. 그러면 그게 단독 판단이다. 윤석열이 그 검사는 무슨 연결고리가 있습니까? 서해건설을 해가지고 이렇게 김건희를 치고 들어왔는데 네. 바빠서 몰랐다고 지금도 그 거짓말 합니까? 그 워딩 기시감이 있는 거예요. 그 기자회견을 2시간 넘게 하면서 공천 개입과 관련한 의혹이 사그라들지 않는데 나 바빠서 몰랐다. 아니요. 다 알고 있었어요. 육성이 나왔으니까요. 내가 이 하라고 그랬는데 당에서 말을 안 듣고 말이야 어찌고 저찌고. 지금도 똑같이 거짓말한다. 수사기관에는 더 거짓말을 해야 되겠죠. 자기 이 완전히 향해가지고 수사에 깔끔히 들이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윤석열은 지금도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 사람은 진짜 너무 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 좀 인정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이 순간까지도 내 잘못은 없어. 나는 이건 맞습니다. 내란이 아니야. 뭐 이런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거짓말을 뭐 바이든 날리면 때부터 시작을 하면 뭐 그러니까. 너무 많죠. 아니 저는 사실 거짓말이라는 그 모 게. 검사님이 특수부 검사들은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한다 네, 그랬어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사실 그걸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검사들이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겠어. 근데 이번 내란 과정을 보니까 진짜 특수부 검사들에 대해서 윤석열 보니까 이건 맞아요. 너무 심하다. 그림을 그리고 시작하는 그러니까요. 근데 거짓말보다도 한 단계 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선과 거짓과 그런 거에 끝판왕 네, 같은 게 맞아요. 김건희도 전화 목소리랑 나와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 네, 너무 대비가 완전 다른 사람이죠. 야, 진짜 두 얼굴이구나. 이게 매치가 안 되는데 두 얼굴의 사나이가 아니라 네. 뭐라 그래? 두 얼굴의 사모님이죠. 사모님. 근데 그게 그냥 한 인격의 한 페르소나 안에 그러니까. 지금 탑재돼 있으니까 물론 인간이 다 이중적인 면이 일부 다 있다고는 합니다만은 네. 이건 해도 너무 심각한 그 이중 인격을 가지고 살아왔던 거고 그 안에 이제 거짓말도 들어 있는 건데 뭐 윤석열 입장에서는 바빴겠죠. 계엄 준비도 하랴 뭐 당에서 공천권도 해먹고 인사농단 하려니까 바빴겠지만은 김건희가 하는 거를 본인이 몰랐다라고 제가 뭐 만보 양보를 하더라도요. 윤석열이 이미 박근혜 최순실에게 적용했던 법리가 뭡니까? 네. 그게 경제 공동체거든요. 네. 근데 본인은 부부 공동체고 권력 공동체였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몰랐다라는 거짓말 자체가 범죄 성립에는 하등의 이유가 되지 않는다 생각됩니다. 자, 속보 들어와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 치명적 위헌 구조이기 때문에 본회의를 미뤄야 한다라고 송원석 원내대표가 주장했습니다. 오랜만에 통일교 특검으로 어떻게 여야가
합의해서 네. 특검법 통과시키나 했더니 또 이게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에 대해서는 반대하면서 아무래도 뭐 필리버스터 시작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지금 47분이라서 이것 좀 여쭤볼게요. 이창수 중앙지검장 끝내 네. 불출석했어요. 맞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무혐의가 사실상 이창수의 등장 이후로 네. 진행이 된 거 맞습니다. 아니겠습니까? 예. 예, 황제 수사, 황후 수사 누가 기획했습니까?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 검사 출신 그 김웅 의원도 그랬고 금태섭 전 의원도 그랬고 검사도 아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왜 못 나옵니까? 바빠서 못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바쁘면 왜 그 수사 이 프로세스에 있었던 뭐 내부 망을 통해 가지고 오갔던 건 어떻게 지울 수 있었습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 증거 확보하려고 했더니 다 안 남아 있다라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할 겁니까? 바빠서 그 부분도 그랬나요? 이게 범죄라고 본인이 인식하는 수준까지 이르렀구나. 그러니까 이런 부분과 관련한 흔적을 없애고 나오라고 하더라도 시간 끌고 안 나오고 이러는구나. 그렇게 떳떳하면 나와야죠. 무혐의 주면서 거의 막 2시간 이상 주구장창 왜 죄가 되지 않는지 김건희가 얼마나 주식의 문외한이었는지 네. 심지어 김건희의 과거 인터뷰와도 완전 배치되는 이런 것을 다 인정해 주면서 여기까지 검찰을 사실상 없애는데 일조했던 사람이라면 네. 수사선상에 정확하게 답변을 해야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창수 지검장은 되게 비겁한 거 아닙니까? 근데 저게 지금 이제 소나기 피해 보겠다 뭐 이런 아. 건데 언제까지 피할까요? 아니 뭐 이번에 김건희 특검 저는 뭐 잘한 거도 일부 있지만 매우 부실했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뭐 종합 특검의 형태가 됐든 네. 아니면 국수원에 갔다가 뭐 다른 형태의 뭐 수사본부를 만들어서 하든 아니면 공수처가 정상화돼서 공수처가 하든 어찌 됐든 이창수 검사장이 전 수사의 칼날을 피할 길은 없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우리 특가법에도 보면요 뇌물죄 덮어줬을 때는 특수 직무유기가 형성되거든요, 성립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중한 범죄로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 이창수 검사장 이하 당시에 뭐 조상원 4차장이라든지 최재훈 특수 2부장 이런 사람들은요. 윤석열의 그냥 하수인 집사 역할한 검사들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이번 특검이 미진하게 못했다면은 전 다음에 수사가 또 어차피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네. 운명이기 때문에 저는 수사의 칼날 절대 피할 수 없다. 근데 굉장히 괘씸하죠. 뭐 바빠서 못 나온다? 그럼 그때는 뭐 한가해서 그렇게 그러니까. 김건희 따까리 역할을 한 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국민들의 이 분노와 어떻게 보면 윤석열 시대를 함께 만든 사람들이에요. 근데 맞아요. 윤석열 김건희만 감옥에 넣어놨다고 해서 그 시대의 잔재가 사라집니까? 이거 다 싹 다 청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어떤 수사기관이 되더라도 이창수 검사장은 저는 칼날 피하기 어렵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자, 싹 다 수사받고 싹 다 정리해야죠. 누구는 맞습니다. 그냥 넘어가고 누구는 뭐 수괴니까 어쩔 수 없지만 나머지는 싹 다 봐준다. 저는 이런 방식의 특검 수사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결단코 용인하기 어렵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앞서 살짝 말씀드렸는데 통일교 특검 이 여야 합의로 통과가 될 것 같아요. 민주당도 안 할 리 없다. 여야 불문 통일교 관련해서 특검하자라는 건데 지금 만약에 통일교 특검이 되면 네. 어디부터 들여다봐야 된다고 보세요? 천정궁에 있는 280억부터 봐야 되나? 그게요. 예. 뭐 마치 특검이 그 돈을 발견하고도 수사를 해태한 것처럼 국민의힘에서 호도하는데 이 돈과 민주당의 연관성은 없는 거예요. 지금 뭐 이름 얘기 나오는 게 민주당만 있지도 않고 이게 7, 8년 전 막 한참 전의 얘기인데 만약에 돈이 연결고리가 있으면 그 돈도 압수수색 대상으로 추가 영장을 치는데 그럼 경찰이 압수수색으로 다시 천정궁 갔을 때 그 280억은 또 빠져 있다는 거잖아요. 아마 두 가지 가능성인 것 같아요. 본인들이 올렸는데 법원에서 기각했거나 아니면 본인들도 법리 검토를 통해 가지고 그건 압수수색물로 삼지 않았거나. 네. 왜냐하면 이게 과거에 이 돈이 갔다는 진술이 있다고 해서 이 돈이 그 돈이다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돈의 흐름을 쫓는다면 오히려 돈을 받은 쪽에 압수수색 단행됐잖아요. 뭐 네네. 전재수 원실이나 돈을 준 쪽은 이 돈을 앞으로 어떻게 할지 모른다는 걸로 수사할 수는 없는 거예요. 지금 자기들이 쥐고 있는 거. 그러니까 수사는 수사대로 되고 있는데 지금 한 30명 가까이 이름 나오잖아요. 이 부분이 국힘이 더 많다라는 지금 전망도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는 한번 해보자고요. 그걸 정확하게. 근데 국민의힘의 처음에 특검하는 뭐였습니까? 특검을 특검하라고 하면서 민중계 특검을 특검하겠다 맞아요. 그랬어요. 그럼 말도 되지 않아요. 어제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그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여야 정치인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게 어떻게 불똥이 될까요? 저는 국민의힘이 더 파편이 많이 틀 거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네. 이제 수사를 하자는 겁니다. 왜냐하면 민주당 지지자들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수사로 밝힐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게 진영의 문제도 아니에요. 당의 문제도 아니고 더 진짜 집단으로 당원 가입하고 했던 거는
국민의힘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3,500명이죠. 한꺼번에 맞습니다. 김기현 대표 당선을 위한 것인지 이제 관련돼서도 수사가 좀 필요해 보이는데 통일교 특검 문제는 그냥 지나갈 수는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마도 종합 특검 안에 한 꼭지로 통일교 문제도 다루자 이렇게 민주당은 얘기할 것 같고 국민의힘은 다 빼고 통일교만 특검하자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가는 과정에서 상당한 실랑이가 있을 걸로도 보입니다. 그런데 내년 부산시장 선거와 관련해서 여론조사를 했어요. 부산 MBC하고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부산시장 후보 적합도 조사를 했더니 전재수 26.7, 박형준 24.5, 김도우 8.7, 이재성 8.4, 3, 조경태 5.4, 박재호 3.1 이렇게 나왔고요. 여론조사 꽃에서 양자 대결을 했는데 전재수 42.0, 박형준 32.6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통일교 관련된 의혹이 제일 처음 제기된 게 전재수 장관이고 그것 때문에 장관 던지고 나 이거 의혹부터 확실하게 해소하고 돌아오겠다라는 태도로 지금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 조사는? 여전히 견고하게 전재수 의원에 대한 신뢰를 부산 시민들이 보내주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저는 뭐 특검도 당연히 필요하면 해야죠. 특검을 반대할 수 있는 사람은 통일교 관계자 아니면은 통일교로부터 부정한 금품을 수수한 사람들 빼고는 아마 전 국민이 동의하는 사안일 거예요. 근데 제가 왜 특검에 대해서 지금 선뜻 제가 동의를 못하냐면 이미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경찰에서 수사를 해서 뭐 전재수 전 장관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의 결과에 이른다라고 한다면은 뭐 굳이 전재수 의원에 대해서는 뭐 특검 조사를 또 받으라고 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저는 뭐 전재수 전 장관도 부산시장에 뜻이 있고 본인이 선거를 준비한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특검보다도 그냥 경찰 수사를 통해 가지고 빠르게 일단 요 상황은 정리를 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들고 무엇보다 지금 이 통일교 관련된 거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국민적인 여론이 조금 더 높아지고 경찰도 확실한 결과를 내놓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전 당연히 특검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게 되면 전재수 장관도 특검 수사까지 이제 받아야 된다. 그러면은 뭐 부산시장 선거는 안개 속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전 네. 이게 지금 경찰 수사가 어느 정도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을 만큼 납득할 수 있을 만큼 빠르게 종결할 수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특검 도입 여부라든지 부산시장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지금은 뭐 확답을 하기는 좀 매우 어렵다. 근데 제가 통일교 관련해서는 하나는 분명하게 해야 되겠는 게 통일교가 한학자 그 홀리마더를 통해 가지고 윤석열 밀자라고 얘기한 건 다 이미 나왔잖아요. 나왔죠. 그럼 이제 어떤 게 차이점이 생기는 거냐면 국민의힘과는 원팀으로 뛴 겁니다. 그러니까 정교 일치가 된 거예요. 통일교가 그러면 왜 둘을 밀 수가 없으니까 자리는 하나니까 결정한 거죠. 그렇죠. 홀리마더가. 그렇다라고 한다면 국민의힘은 위헌 정당으로 갈 수 있는 민주주의를 파괴한 범죄까지 플러스가 더 돼 있는 거고 네. 민주당 쪽 인사들도 많이 돈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수사해야죠. 그렇습니다. 부정한 돈이면 예, 당연히 처벌해야 예. 되는데 민주당은 통일교에서 밀질 않았기 때문에 네. 상대적으로 개인적 일탈에 대한 수사다. 그건 본질적으로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은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통일교 관련된 수사는 저도 뭐 진실을 밝히는 데 있어서 경찰 수사가 지금 신속하게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일부 지켜보자는 의미인 거지 만약에 부실하면요 특검보다 더한 거라서라도 만약에 부정한 돈 통일교로부터 받고서 그 꼭두각시 놀이한 정치인이라고 하면은 그 누구도 우리 그럼요. 사회가 용납할 수는 그렇습니다. 없다. 예. 발본색원 해야 되겠죠. 자, 민주당 대변인 맡고 계신 우리 장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그 통일교 특검 관련해서는 예. 저는 필요하다. 다만 이 특검의 대상에 특검이 들어가는 것은 너무 정치 공세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선을 정확히 그어야 되고 이거는 민주당 뭐 국민의힘의 문제도 아니고 네. 이게 만났다는 걸로 막 물타기를 들어가는데 정확하게 분별해야 돼요. 천정궁을 100번 찾아가도 그건 죄가 되지 않습니다. 사진을 1000번 찍어도 그건 죄가 되지 않습니다. 네. 돈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국민의힘한테 묻는 거예요. 천정궁 갔는데 왜 답변을 못하냐 이러는데요. 권성동 의원 네. 갔잖아요. 네. 이 천정궁에 갔는데 심지어 구체적인 진술까지 나왔었어요. 네. 돈봉투 쇼핑백 2개를 두 개. 갖고 예, 나왔다고. 나왔다. 근데 본인은 넥타이니 뭐니 아니다라고 해서 그거 기소됐나요? 아니요. 기소 안 했어요. 예. 특검이. 왜냐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더 파고 들어가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그러면서 마치 정치 탄압을 당한 것처럼 호도하고 있는데 국민들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지어 민주당 지지자들도 이 부분은 오히려 국민의힘에 더 이 타격을 크게 줄 거다라는 판단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아마 안 받을 줄 알았을 걸로 보이는데 전 받기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보겠습니다. 관련해서 어떤 내용이 있을지. 그리고
최근 세간에 가장 큰 화제가 되는 것은 대통령의 업무 보고. 아까 네. 보니까 대통령도 업무 보고 생방송을 하는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도 생방송을 그래서 정당 사무는 그러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주장을 하시기는 하는데요. 모두 6일간 1682분 동안 생방송 라이브를 지켜보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대통령 업무 보고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두 분께도 한번 여쭤볼게요. 저는 너무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이건 자신감에서 예. 하는 거고 제가 이게 대기 인원 봤더니 그때 신인규 변호사가 보여주셨는데 뭐 2만 명, 3만 명이 보고 누적 인원은 60만이 넘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왜 그러냐? 이게 단순히 뭐 사이다다 이게 아니에요. 이 정책이 나한테 와서 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개하는 거는 자신감이 있고 어느 정도 현안에 대해서 국민들께 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돼 있기 때문이에요. 심지어 그 취재해 보면 그 기자한테 들었더니 왜 이학제 개망신을 주냐 이러잖아요. 미리 세팅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아젠다는. 맞아요. 예, 예. 왜냐하면 그냥 진짜 망신 주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얼만큼 알고 있는지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건 이런 아젠다가 있고 이슈가 있다. 네. 그것도 준비 제대로 안 해놓고 사실상의 뒷담화를 하는 게 맞는 겁니까? 그렇죠. 이 어떤 기관장이요. 예. 그리고 전 정부는 어떻게 했어요? 국정원 업무 보고 받는다고 하면서 받는 둥 마는 둥 술판 버리고 엎혀서 나왔다고. 그러니까요. 진짜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그게 제일 창피한 겁니다. 저 국정원 업무 보고 하러 갔다가 뭐 그런 거는 거기에 대해서 왜 말을 못합니까? 그러니까요. 국민의힘? 관심 없고 얼마나 술을 많이 마셨으면 엎혀 나올 정도로 술을 마셨으니 그게 제대로 된 업무 보고를 하겠습니까? 그냥 술이나 먹여서 보낸 거 아닙니까 대통령을? 알콜 보고죠, 알콜 보고. 알콜 보고다. 하여간 술 먹고 역시 신인규 아주 정말 정말 훌륭해. 예. 언어 마술사. 업무 예. 보고에 대해서는 네. 사실 저게 대통령께서도 엄청난 리스크를 부담하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럼요. 아니 저렇게 할 것 서로가. 같으면 네. 자기는 얼마나 더 준비를 많이 하겠어요 본인은. 아니 생중계니까 주워 그럼요. 담을 수도 없잖아요. 예. 말 한마디가 그렇죠. 잘못 나가면 아니 질문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예. 아니 질문하는 것도 평가의 대상이 그렇습니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대통령께서도 본인이 가진 뭐 그걸 제가 뭐 권력 내지는 본인의 특권은 아니지만 이걸 이제 내려놓고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통령도 사실 이제 더 이상 선거가 없는 분이고 이분은 더 이상 이제 평가를 받을 필요는 없는 분인데 더 열심히 하는 거죠. 더 평가를 받겠다는 예. 어떻게 보면 부지런한 아주 성실한 그런 학생의 입장이어가지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감사한 일이고요. 동시에 이재명 대통령의 업무 보고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 확실한 거는 공직자들의 태도가 이제 달라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뭐 콩 GPT 국장도 뭐 발언을 잘했다. 아 또 생각해보니까 요건 좀 틀렸네. 이런 식의 또 집단지성에 의한 또 더블 체크. 숫자가 다 틀렸다면서요. 아 그러니까 더블 체크를 또 받기 때문에 예. 아니 그리고 그 얘기도 하죠. 왜 콩 얘기하는데 실제로 콩이 남아 돌아가지고 어려운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안 나오고 그냥 숫자만 가지고서 했냐고 이런 했냐. 비판도 네, 있는데 뭐 저는 정리해서라도 공직자들의 태도가 이제는 더 진지해질 수밖에 없고 더 노력할 수밖에 없고 이제는 감시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공무원들은 힘들지만 국민들은 좋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앞으로도 이 업무 보고가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활성화가 되면 지방정부에도 압박이 갈 수가 있고요. 네. 앞으로 공직사회가 조금 더 프레시되고 조금 더 이렇게 활력 있게 뛰어다니는 이제 그런 역할로 변화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실제로 싶습니다. 제가 취재해 보니까 그토록 그 무감했던 국장님께서 밤새워 공부를 하시더라. 안 하면 깨지잖아요. 네, 안 하면 국민 앞에 깨지니까. 깨지잖아요. 그리고 준비는 해야 되니까 이제 시험이 있으니까 임박하면 최소한 밤새는 공부는 것처럼. 아니 그거 있을 거예요. 보통 네. 업무 보고 자리 보면 카메라는 대통령만 찍잖아요. 맞아요. 그럼 저는 그 상상도 해요. 아 누군가 조는 사람 분명히 있을 거예요. 조는 사람 있었어요. 있을 것 같아요. 현장에서 보시는. 예, 현장에서. 근데 이제 지금은 졸다가도 대통령께서 이렇게 보시다가 뭐 양성평등은 어디 있습니까? 하면 또 손 들어야 되잖아요. 아니 얘기해야 할까 말까. 어머. 하여간 어느 못 부처 졸아 이제 졸지도 못해요. 어느 부처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실무자 같아요. 밤새 준비하신 것 같아요. 아, 예. 그래서 또 장관 피곤- 보고하는데 네. 뒤에서 주무시고 계시더라고 한 분이. 근데 이제는 긴장하게 되는 게 네. 그러니까 공직사회가 긴장하는 것은 국민들에게는 그게 오히려 행정의 만족감과 효능감을 그렇습니다. 주는 거기 예. 때문에 저는 이런 거는 사실은 실력 있는 대통령 아니면은 하기 어렵죠. 근데 저는 참 그래도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런 문을 하나를 열어버린 거기 때문에 네. 저는 이제 앞으로도 이재명 대통령보다 더 훌륭한 사람들이 더 대통령 준비해야 될 것이고 그렇습니다. 공직자들도 괜한 마음으로 나 가서 3년 동안 이학재 사장처럼 뭐 그냥 대충 보고 와 이런 사람 이제 공공기관장 못 갈 예.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저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컨텐츠 경쟁력이 있는 사람이라야만 대통령을 할 수 있겠다. 맞아요. 그러니까 정책 능력이 없는 분들은 곤란하다. 그냥 입으로만 얘기하고 이런 사람은 안 된다. 실제로 저는 업무 보고 과정 중에 중요한 거는 정책으로 만들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지난주만 하더라도 대통령이 생리대 가격을 처음 얘기했어요. 이거 우리나라 왜 이렇게 비싸냐? 다른 나라에 비해서 비싸니까요. 터무니없이 비싼 네. 이유가 뭐냐? 이거 다 독점. 독과점의 네. 폐단 아니냐? 그리고 그 자궁경부암 비싸요. 그 예. 예방 주사를 초등학생들은 놔주거든요. 네. 이게 의무 접종으로 돼가지고 그렇구나. 여성들은 아들만 있구나. 네, 몰랐어요. 딸만 있는 집은 네. 알아요. 아들만 있는 집은 모르는구나. 아들도 놔준다는 거예요. 네, 그 남성 청소년들까지도 HPV를 확대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근데 사실은 그동안 이런 것까지 세밀하게 챙기는 대통령은 사실 없었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의미 있고 저는 법무부 업무 보고에서 초코파이 소송 있잖아요. 네, 네. 5만 원 예. 벌금 물린 거 이거 항소해가지고 했던 거 관련해서 그 이를테면 꼭 이렇게 기소로 맞아요. 뭐 재판하면 변호사 없는 돈에 또 예. 변호사 구해야 돼. 저희도 피곤하면 저희도 힘듭니다. 저희도 뭐 소송이 몇 가지 또 걸려 있고 또 소장이 또 하나 날아왔는데 이런 것들이 날아오면 또 변호사 구해서 변호사님도 비싸. 다 비용이죠. 국민들 비용이 입장에서. 커요. 시간 예. 비용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 꼭 이렇게 하지 말고 기소 대신 처분할 뭐 새로운 제도 네, 같은 거 그건 없냐 진짜 필요해요.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촉법선의원의 연령 기준이나 교통범칙금 같은 경우 없는 사람들은 뭐 7만 원, 6만 원 이렇게 되게 막 그리고 빨리빨리 내는데 있는 사람들은 뭐 그 10번, 20번 밀린데 그 무슨 의미가 있겠냐. 뭐 액수의 별로. 그러니까 이거를 차등부과하는 방법을 마련해 봐라. 뭐 이런 등등의 정책이 새롭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너무 유의미해요. 왜냐하면 작은 부분과 관련해서 왜 대통령이 작은 부분까지 언급하냐라는 게 국민의힘의 비판의 또 하나의 핵심이던데 네. 그게 어떻게 비판이 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런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정말 제가 검찰에 오래 계셨던 분이 굉장히 보수적인 분이신데 이 국민을 이 막 범죄화로 만드는 건 하등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 행정벌 성격으로 빠진달지. 근데 이제 수사 선상에 이 수사를 업으로 하는 분이 이거 자기가 좀 잘 모르겠어. 기소해서 뭐 받을지 안 받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리고 너무 가벼워. 이러면 이제 기소유예라는데 기소유예도 처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 남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그러면 기소를 안 해? 이거 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제3의 방법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법무부에서 논의해야 되는 거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또 행정 그 이제 헌재로 가져간단 말이에요. 네. 헌법소원으로. 예, 예. 그것도 헌법소원 사건 중에 상당 부분이 이거예요. 이걸 다투는 거.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국민들한테 정말 좀 숨통을 트여드려야 된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대통령은 전문가를 우리가 뽑는 게 아니에요. 아니 전문가를 뽑을 거면은 시험 봐서 뽑죠. 네. 근데 대통령은 국민의 마음을 읽는 분을 우리가 대표자로 뽑는 거고 각각의 조직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대통령을 보좌하고 대통령 판단을 내리시는 분이거든요. 우리가 국민주권 정부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좀 뭐랄까요 게을러 터진 공직자들도 분명히 있는데 그런 사람들 누가 가서 혼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민을 대신해서 네. 그 자리에 하라고 보내놓은 분이 이재명 대통령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혼내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갑질이니 뭐니 이렇게 비판하는 거는 네. 대의제 내지는 대한민국 헌법 체계에 대한 이해가 너무 부족하거나 네. 아니면 억지로 비판만 하기 위한 애달픈 노력 아니겠나. 근데 그런 되게 생각이 웃긴 것 같아요. 조선일보를 비롯한 보수 언론들이 직장 갑질이라고 이제 듭니다. 아니 했는데 어떻게 갑질이 돼요 이게? 장관이나 기관장들이 직장 갑질 119에 이재명 대통령 신고하고 아니 그럼 이렇게 얘기하세요. 경찰이 강도 잡는 것도 갑질이네. 강도의 입장에서 경찰이 네. 강도 잡는 것도 갑질이라고요. 아이고, 우리 다 갑질이지. 지금 노회찬 재단 여러분들 벽돌기금 모금하시는 거 아시죠? 노회찬 의원이 얘기하셨잖아요. 그 모기 잡는다고 F킬라? F킬라 뿌리면 갑질이네, F킬라도. 모기에 대한 보복이냐 네. 이런 맞아요. 건데 모기에 대한 갑질이냐 정확히 이런 분별해줘야죠. 건데 그러니까 언론이. 역할하는 거를 그러니까. 갑질이라고 얘기하면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게? 아주 답답합니다. 자, 지금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요거만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5년은 너무 짧다. 김민석 총리의 그 국정 설명회 발언 가지고 또 논란이 좀 되고 있어요. 간단하게 한 말씀씩만 듣겠습니다. 아니, 성과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어떻게 보면은 그냥 세간의 어떤 평가 같은 걸 전했는데 그걸 또 더 하려고 하는 거니 뭐니 이렇게 하는 게 그게 진짜 허무맹랑한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어떻게 저는 보세요? 우리 정치가 누구 싫어서 누구 찍는다 이런 말 나오면 안 되고 누구 잘하니까 더 찍어주고 싶어서 나간다. 그리고 잘하면
더 정권을 줘야죠. 네. 그러니까 저 그런 차원에서는 지금 이재명 정부가 너무 잘하고 있고 네. 국민의힘이 이제 잘할 자신이 없으니까 이제 볼멘 소리를 하는 건데 네. 전 이재명 정부가 더 잘해가지고요. 더 잘하면 잘한 만큼 더 큰 책임과 권한을 받아가는 이런 선순환 정치 구조로 저는 바뀔 필요가 매우 크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정치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이 바뀔 걸로 보입니다. 뭐 내일 또 저희가 취재해서 말씀드리겠지만 개헌을 통해서 또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해서도 대통령실 이제 청와대라고 해야 되겠죠. 네, 청와대. 잠시 후 끝나면 제가 바로 청와대 갈 텐데요. 오랜만에 입에 갔다 와서 붙는 예, 청와대. 갔다 와서 청와대 갔다 와서 또 내일 청와대 얘기도 해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